오빠, 나 잘할 수 있어. 나 믿을만 하지? 너희들 까불지 마. 나 김정은의 동생이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거든? 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제가 요새 좀 자주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 속보가 있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 그리고 권한의 상당 부분을 김여정에게 위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김여정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그리고 전략무기 개발에 있어서 몇몇 인물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중에 김여정에게 가장 많은 부분을 위임했다. 이거는 위임이지 후계는 아니다. 그리고 리스크 분산 차원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얼뜻 들으면 굉장히 놀랄만한 뉴스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던 얘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탈북민 여성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이상하게 들린 얘기가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유, 인권 이런 단어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 개인의 행복, 자유, 인권. 그런데 아마 이 권력의 위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생각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독재 정권인데 권력을 위임해 주었다. 그리고 과거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선 상당히 그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서도 자기 아들인 김정은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인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위임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스크 분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재자에게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이것도 개소리예요. 독재자한테 누가 당신이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책임을 물을 사람이 북한에 누가 있어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또 고위 공무원들이 내려왔지만 반정부 활동이라든지 또는 독재자에게 맞짱 뜨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왜 김정은은 김여정에게 권력을 위임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북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정확한 분석하기 어려워요. 왜? 북한 체제라는 게 거의 블랙박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자신이 공부한 것에 플러스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력은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권력을 쥔 사람은 그걸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누려 하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입하고 머리가 살아있는 한 그 권력은 김정은의 것이에요. 김여정에게 후계 안 하죠. 후계를 하면 그 다음에는 김여정의 자식들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건데 김정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김여정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있고요. 그런데 후계라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 그거는 가능하지 않으려고 보아요. 단지 김여정을 피부치로서 그리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그런 여동생으로서 상당히 신뢰한다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임을 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김정일이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권력은 위임되지 않았었고요. 19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이라는 어마무시한 결단을 내릴 때요. 그 결단은 김정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김일성 통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NPT 탈퇴를 결단하고 그 당시에 김일성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국제사회에 들었지만 그때에도 권한이 아들인 김정일에게 위임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표현은 지금 처음 나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위임했다. 왜 그랬을까? 아픈가 보죠. 아프지 않고서야 어떻게 계속 권력을 무슨 저 고대 중세 왕처럼 계속 계승받을 뿐만 아니라 일단 권력을 계승받으면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거를 동생한테 위임했으면 그만큼 어디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진 또 않다고 굳고 아픈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몸은 안 아픈가 보죠. 뭐 정신이 아플 수도 있겠죠. 9년 동안 그 통치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리스크 분산 이런 말이 상당히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권력자가 아프면은요 대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잘 몰라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디가 아프더라도 쉽게 공개 안 돼요. 최근에 아베가 많이 아프긴 한 것 같은데 자기 계속 한대잖아요, 총리직을.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황차 이런 독재 정권에서야 더하죠. 지난 봄에 한동안 김정은이 사라졌을 때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이 100% 확신한다 그러면서 건강에 이상 징후 없다라고 자신했었거든요. 그러면서 4월 달에 국회 보고하면서 군을 통제하고 있다.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지? 그것도 참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돼 갖고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상황에서 뭘 알았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신을 했지? 아무튼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실한 거는 믿을 사람은 김여정 뿐이에요. 그 외에 기타 등등으로 몇 사람에게도 권한을 위임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여동생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권력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고사포로 밀어버리는 정말 흉폭한 권력자가 그만큼 외롭죠. 무섭기도 할걸요. 왜냐하면은 아마 늘 이 뒤통수가 뜨끈뜨끈 할 것 같아. 혹시 뒤에서 나를 누군가가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거. 왜? 그만큼 자신의 업보가 있어서 그렇죠. 자기 형한테, 자기 고모부한테, 그 외에도 수많은 자기 비위에 안 맞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처형했습니까? 이 독재자들이 의외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리비아의 카다피도 그랬고요. 또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충동, 변덕, 과대망상, 우스꽝스러운 행동. 그만큼 행동이 우스꽝스럽고 기이하니까 인간의 그 이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겠죠. 그런 사람이 여동생에게 권력을 위임했다. 아마 그 여동생은 오빠와 함께 사는 생존법을 분명히 알 거예요. 스위스에서도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여정이? 김정은은 농구를 잘했다 그러던가?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그 승부근성은 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빠를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오빠한테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었겠죠.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게 김여정의 결단이라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쪽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그널은 오빠와 오빠 주변에 있는 그 남자들, 권력 주변에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그널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빠, 나 잘할 수 있어. 나 믿을만 하지. 너희들 까불지 마. 나 김정은의 동생이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시그널로 오히려 북한의 어떤 그 권력 게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정은의 한계는 무엇인가? 지금 나이가 4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권력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권력은 장악했어요.
사실은 권력 기반이 굉장히 취약할 것이다라는 외부의 추측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그립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권력도 말입니다.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정당성이 더 강화가 되는데 부친으로부터 승계받은 권력이면서 인민으로부터 추앙받는 권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배다른 형 김정남과 권력 게임 하면서 김정남을 살해했을 때 오히려 희열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또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에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연평도 포격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상당히 부각시켰다라고 혼자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친이 갑자기 죽으면서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권력 승계를 받잖아요. 그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었을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마치 또 계몽군주처럼 북한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해요. 평양에 높은 건물도 짓고 또 스위스에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뭐 스키장이라든지 경마장 같은 거 하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다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가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의 후계자처럼 일단 나눠주는 거죠. 너 좀 한번 해봐 하고.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정신적으로 무리가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그 몸의 구조를 보면은 절대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김일성, 김정일의 그 그림자, 그 어떤 궤적이 너무 크죠, 북한에서. 그러면 자기가 그거보다 뛰어넘는 그런 그 권력자가 돼야 되는데, 핵이라든지 미사일 가지고선 미국도 한번 흔들어 보고 트럼프하고 악수도 해봤는데, 그때뿐이잖아요. 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민들한테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여기서 딱 가로막힌 거죠. 최근에 코로나, 홍수 이런 걸로 아마 스트레스는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주변에 뭔가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땀 흘리면서 뭔가 쟁취할 때 이때는 희열이 느껴지지만 일단 다 가지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심리도 작동을 하는 데다가 늘 썼잖아요, 넉넉하게. 근데 국제적으로 제재로 계속 목줄을 쥐니까 돈이 말라가는 게 느껴져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징조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신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갖 대사질환, 혈관질환,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북한 내에 수많은 그 김정은의 별장, 그것도 지하에 은닉되어 있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불안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어찌어찌하여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같이 폼은 잡고 있지만 미국이 한 방에 갈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제 겨우 30대 후반 들어섰는데 말입니다. 뭐 그 외에도요, 사실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분석의 추정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정보위원회에서 이런 보고를 했을까? 즉, 권한을 김여정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뭐 9년간의 통치 스트레스 또는 뭐 리스크 관리 이런 얘기를 던진 거 아니에요? 원래 국회에서의 그 정보위원회 보고는 공개되질 않아요. 비공개이거든요. 일단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얘기를 하면 각 당의 간사들이 언론을 향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런데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하면 득달같이 뭐 여당이든 야당 간사들이 언론에 뿌릴 거라는 거, 서비스할 거라는 거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할 수도 있는 이런 보고를 했을까? 역시 박지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나 이제 국정원장 됐어. 이 정도는 내가 서비스를 해. 과거에는 그 기밀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요렇게 빼고 저렇게 빼서 알쏭달쏭하게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건질 게 없는 그런 보고들을 많이 했었는데, 딱 이런 그 상당히 뉴스가 되는, 그러면서 국정원장의 존재감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박지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래 묵은 여우 같은 정치인이다. 그런데 그 북한 정권이 이상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러면 북한 정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면서 했을 텐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거기다 임종석 통일특보인가? 그러니까 아주 드림팀이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좀 건드릴 수도 있는 이런 보고를 했다? 분명히 이 안에 복선이 있겠죠. 그게 무엇인가?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박지원 국정원장의 머릿속에 80%는 아마 향후 남북 정상회담일 거예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에 뭐라 그러지? 꽝 대신 매라 그러나?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위임받은 권한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위임한 권력이니까 이것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을 좀 넓게 깔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그 구도를 북한에서도 결코 싫어할 일은 없어요. 왜?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모르는데, 자기네 북조선, 또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남조선 너희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 그리고 너희는 핵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 김정은은 저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하고 내 동생 여정이가 남조선의 대통령을 이제부터 상대할 거야. 이런 식의 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마다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남북 정상회담 하면은 뭔가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충만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김여정이 상당 부분 지금 자기 오빠의 권한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국정원이 그거를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 김정은의 한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박지원의 계산은 무엇인지, 이런 복선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가야 되느냐. 제가 뭐 이미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뭔 일이 터질 수 있다. 당장 내일 터질 수도 있고 5년 후에 터질 수도 있고 또 길게 보면 10년 안에. 그렇다면은 그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 여동생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의 함의를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결론이죠.